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위는 거짓말쟁이, 바위섬의 전설, 그리고 구출된 신부, 티문마스를 비롯한 7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위는 거짓말쟁이. 어느 마을에 박선비가 살았는데 집도 크고 땅도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거짓말 잘하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 그 정도로 박선비는 거짓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누굴 불러서 거짓말을 들을까? 하지만 거짓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박선비는 생각 끝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 부자인 데다 딸이 참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는 방을 보고서 거짓말기나 한다는 총각들이 모여들었다. 한 총각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마을에선 논에다 벽실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갈대로 짠 자리로 덮어서 이삭이 자리 틈으로 쑥쑥 나와서 노랗게 익으면 사람들이 모서리를 잡고 자리를 걷어올려 나락이 거쳐서 한쪽에 모이게 됩니다. 벼농사 짓기 세상 편합니다. 박선비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말해서 실패했다. 또 한 총각이 찾아왔다. 저희 집 마당에 돌부처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겠어요? 장대로 돌부처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돌부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뚝뚝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떨어진 배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박선비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 그 총각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장가들겠다고 찾아오는 총각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그러기를 며칠 한 총각이 찾아왔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팔도를 다니며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팔고 있는데 작년에 어르신께서 한 포대에 10,000냥짜리 공기를 사셨지요? 그렇지, 기억나는군. 정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고 말고. 그때 어르신께서 공기 3포대를 외상으로 가져가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공기값 30,000냥을 내십시오. 박선비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사실이라고 하면 30,000냥을 줘야 할 판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건 거짓말이군 하면서 그 총각을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다. 거짓말 꽤나 잘하는 사위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다 보니 정말 못할 짓이었다. 어느 날 사위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 이번 기회에 장인어른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어느 날 장인하고 나무를 하러 간 사위는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올려놓았다. 아이고 이런, 나무짐을 묶을 끈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러 끈을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장인은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빠뜨리고 오면 어떡하냐. 빨리 가서 가져와라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쏜살같이 집으로 뛰어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장모가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자네 왜 그렇게 급히 오나?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산빛 아래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장모와 아내는 울면서 산에 올라가고 사위는 앞질러 장인한테로 뛰어갔다. 천천히 오지 뭐 그리 급하게 오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집에 도적이 들어 곳간을 몽땅 털어갔다고 합니다. 박선비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올라오던 아내와 딸을 마주쳤다. 아니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은 어떻게 하고 올라오는 거야? 집이라뇨? 영감, 괜찮은 거요? 사위는 슬며시 웃으며 자신이 꾸민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10년 감수한 장인은 그때부터 거짓말을 딱 끊었다고 한다. 바위섬의 전설. 아주 먼 옛날 수마트라 섬의 한 마을에 와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 소년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그 소년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언젠가 큰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었다. 소년은 틈만 나면 항구에 나가서 그곳에 정박하는 웅장한 배들을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선원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신나는 모험 얘기를 듣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먼 바다에 대한 소년의 야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소년이 12살 되던 해의 어느 날, 그 마을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한 외국배 한 척이 정박하게 되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을 만큼 큰 그 배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와이아는 그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았다. 훌륭하고 멋진 배를 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소녀는 그 배가 떠날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우연한 기회에 와이아는 그 배에서 견습 선원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소녀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머나먼 외국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몹시 괴로워했다. 얘야, 제발 이 엄마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너를 보내고 나서 내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니? 어머니는 아들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남는다면 저는 한평생 불행할 거예요. 한평생 저 배를 타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얘야, 그러면 약속해다오. 너는 어디를 가거나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와야는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 소원대로 큰 배의 선원이 된 와야는 그 어떤 선원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으며 진정으로 배를 사랑했다. 와얀의 그런 모습은 곧 선장의 눈에 띄었다. 선장은 점점 와얀을 눈여겨보게 되었으며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아끼게 되었다. 와얀이 자라서 청년이 되자 선장은 마침내 와얀을 양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선장은 그 배와 육지에 있는 많은 재산을 양아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수마트라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와야는 이제 큰 배의 어엿한 주인이며 배 외에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외국 아가씨와 결혼도 했다. 그 아가씨는 물론 돈 많고 좋은 가문의 숙녀였다. 와야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앞날에는 행복만이 펼쳐진 듯이 보였다. 와얀이 그렇게 사는 동안 고향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버렸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아들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잊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립고 걱정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그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기도를 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와야는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를 잊고 있었다. 어느 해의 일이었다. 와야는 배를 타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바다 여행을 하게 되었다. 아내가 아기를 가졌으므로 와야는 배를 더욱 호화스럽고 안락하게 꾸몄다. 그들은 수마트라 남쪽 해안을 항해하고 있었다. 야자수들이 우거진 아득한 해안 풍경을 바라보던 와얀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저 항구에 좀 들렀다 가기로 해요. 야자수가 먹고 싶어요. 와얀은 당황했다. 그는 그제야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니 문득 그곳에 있을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립기는커녕 가난하고 늙어서 보잘것없는 노파가 되어 있을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의 고생에 찌든 모습을 아름다운 아내가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몹시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 웬만하면 이곳은 지나가기로 합시다. 다음 항구에서 야자수를 구해주겠소. 와야는 아내를 설득해 보았다. 그러나 평소에도 고집이 센 듯다. 임신 중인 아내는 막무가내로 야자수를 구해달라고 떼를 썼다. 아무리 달래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와야는 배를 잠시 고향의 항구에 대기로 했다. 그는 가능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떠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러나 항구에는 아름다운 와얀의 배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먼 옛날에 그 항구를 떠난 와얀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그가 외국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훌륭한 배의 선장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자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중 몇 사람은 서둘러 와얀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의 아들 와얀이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배의 선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와얀의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꿈만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부두로 나갔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배 위에 올라간 와얀의 어머니는 선원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선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선장을 꼭 만나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장님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휴식을 방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선장도 내가 왔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요. 어서 가서 전해주시오. 부탁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간청하자 그 선원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나는 바로 와얀의 어미 되는 사람이요. 내가 왔다는 것을 알면 그 애가 기뻐할 거요. 그렇다면 기다려보십시오. 깜짝 놀란 그 선원은 곧 와얀에게 가서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와얀은 마지못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늙고 초라한 노파가 자기 어머니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더구나 뒤따라 나온 자기 아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다가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와야는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가 나를 보고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여보시오, 나는 당신 같은 노인은 알지도 못하오. 얘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얘야, 나를 다시 한번 보아라. 차나깨나 너의 행복만을 빌어온 내 어미를 보아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때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와얀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라면 어서 안으로 모십시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와얀은 자존심이 상하여 더욱 그 노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 할머니를 모르고 당장 배에서 쫓아내시오.
와이안은 벌컥 화를 내면서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원들은 와이안의 어머니를 배에서 내리게 했다. 와이안의 어머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으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거지 노인 취급을 당하고 쫓겨난 것이다. 어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항구에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와이안을 욕하자 어머니는 아마도 자기가 잘못 본 모양이라며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아들의 태도를 생각하니 분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방 안에 쓰러져서 기도했다. 신이여, 이것이 그동안 내가 자식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까? 저는 그 애가 어미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녀석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자 와이안은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서둘러서 떠났다. 그러나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났다. 거센 폭풍우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며 와이안의 배를 덮쳤다. 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구명보트를 내려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와이안은 그 커다란 배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항구를 향해 노를 저으며 돌아보니 자기들이 탔던 그 배가 어느새 커다란 바위 섬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배에서 나오지 못한 와이안도 배와 함께 바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건 어머니를 배반한 죄에 대해서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구출된 신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평범한 축제와 연회가 끝난 후 하객들만 남게 두자 모두가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침통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다. 큰일 났어요. 요정들이 마가렛을 납치해 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 신부를 찾아 나섰지만 마가렛은 보이지 않았다. 슬픔으로 밤낮을 보낸 후 불쌍한 신랑은 조금 쉬기 위해 누웠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악몽을 꾸고 일어나 방 안을 다시 살펴보았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고 그 비스듬한 달빛 속에 마가렛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는 뭐라 말하며 침대에서 뛰쳐나오려고 하였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문이 막혀버렸고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놀라지 말아요, 여보. 나는 이제 요정들에게 묶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정이 되면 요정들이 낡은 오두막에서 모두 나와서 마을을 돌 거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거고요. 원을 만들어 성수를 부린 다음 칼을 준비해서 오세요. 만약 당신이 나를 말에서 끌어내려 그 원 안으로 데려가면 요정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당신은 또 매일 밤 나를 위해서 찬장의 음식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내가 그걸 먹게 되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서약대로 요정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당신만 생각하며 보냈기 때문에 요정들이 나를 납치해 간 거예요. 어리석은 서약 덕분에 나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잊지 말아요. 안 돼요, 내 사랑.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가 침대에서 나오자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금요일이 될 때까지 이 불쌍한 남편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밤이면 그는 찬장에 음식을 놓아두었고 아침이 되어 음식이 사라진 걸 보고 기뻐했다. 자정이 되기 조금 전 원을 만들어 자리를 잡고 칼을 준비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못 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긴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투를 빨리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덤불 울타리에 둘러싸인 낡은 오두막이 순식간에 궁전으로 변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창문과 높은 문 안에서 반짝거렸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횃불이 궁전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거렸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귀부인과 신사들을 태운 마차들이 수도 없이 나와 신랑이 서 있는 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이 웃고 떠들며 그의 곁을 지나가자 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생김새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곧 자기 아내가 하얀 말 위에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도 남편을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리를 원의 마력이 미치는 곳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아내를 안고 끌어내렸다. 여기저기서 흥분과 분노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그를 위협하기 위해 머리와 가슴에 무기를 겨누었다. 그는 초인적인 용기와 힘을 얻어서 칼을 휘둘러 주위의 적들을 깨끗하게 물리쳤다. 그는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아내를 원 안으로 데려갔고 수많은 요정 중 누구도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조소와 저항의 외침이 한참 동안 계속 들려왔지만 이제 모험은 끝이 났다. 행렬의 끝은 문을 이미 지났고 부부가 서로 껴안고 있던 문이 닫히고 주위는 어둠과 적막에 사로잡혔다. 구출된 신부와 신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다시 결혼식을 했고 마을을 가득 채운 환호와 온갖 소문을 뒤로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 티문 마스. 농부와 아내가 숲 근처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거인이 농부 집 앞을 지나다가 농부 부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거인은 농부에게 오이 씨앗을 주면서 말했다. 이 씨앗을 심어보시오. 그러면 딸을 얻게 될 거요. 고맙습니다, 거인님. 하고 부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딸이 17살 생일을 맞게 되면 그 아이를 나에게 줘야 하오. 거인이 조건을 내걸었다. 농부 부부는 자식을 너무나 소망한 나머지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 부부는 그 오이 씨앗을 땅에 심었고 매일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몇 달이 지나자 황금색 오이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오이는 하루하루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커졌다. 오이가 익게 되자 부부는 그것을 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이를 잘라보니 놀랍게도 예쁜 아기가 들어있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해서 아기 이름을 황금색 오이라는 뜻의 티문마스라고 지었다. 세월이 흘러 티문마스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났다. 티문마스의 부모는 딸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티문마스가 17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변하고 말았다. 거인이 찾아와서 농부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거인은 티문마스를 멀리 데려갈 작정이었다.
농부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잠깐만요. 티몬마스는 밖에서 놀고 있어. 농부가 딸에게 갔다. 얘야, 이걸 받아라. 농부는 티몬마스에게 작은 주머니를 주면서 말했다. 이것이 너를 거인에게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거야. 자, 어서 빨리 도망가거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티몬마스는 얼른 도망쳤다. 농부 부부는 딸을 떠나보내서 정말 슬펐지만 거인이 잡아가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한편 거인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어 조바심이 났다. 결국 농부 부부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 되자 집을 부숴버리고는 티몬마스를 쫓아갔다. 티몬마스와 거인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티몬마스는 아버지가 준 작은 주머니에서 소금 한 주먹을 꺼내어 등 뒤로 뿌렸다. 그러자 갑자기 드넓은 바다가 티몬마스와 거인 사이에 나타났다. 거인은 헤엄을 쳐야만 했다. 티몬마스는 계속 달렸다. 그러나 거인은 이제 티몬마스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바짝 뒤쫓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매운 고추를 꺼내어 거인에게 던졌다. 고추는 금방 큰 나무들로 변해서 거인을 가두었다. 나무에는 칼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었다. 거인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 티몬마스는 다시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인은 아주 강했다. 거인은 다시 티몬마스를 따라잡았다. 티몬마스는 주머니에서 다시 세 번째 마법을 부릴 오이 씨앗을 꺼냈다. 씨앗을 던지자 갑자기 넓은 오이밭이 나타났다. 거인은 지치고 배가 고파서 신선한 오이들을 먹어치웠다. 그런데 오이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졸음을 느끼고 곧 잠에 빠져들었다. 티몬마스는 있는 힘껏 뛰어 도망갔지만 어느새 지쳐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어느새 거인이 깨어났다. 티몬마스는 두려움에 떨며 마지막에 남아있던 국수를 꺼내 던졌다. 그러자 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국수가 깊은 늪으로 변한 것이다. 거인은 늪에 빠졌지만 그의 손은 티몬마스를 막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늪이 그 깊은 밑바닥으로 거인을 끌어당겼다. 거인은 하얗게 질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침내 거인은 늪에 빠져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티몬마스는 그제야 안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티몬마스를 보자 농부와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딸을 구해주셨군요. 부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오랫동안 티몬마스는 부모님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무지개 성. 어느 강가에 꿈속 같은 무지개 성이 있었다. 그 성에는 젊은 물의 신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물의 신은 강 건너에 있는 멋진 성을 보았다. 그런데 그 성 창가에서 아름다운 공주가 배를 짜고 있었다. 물의 신은 그 공주에게 첫눈에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매일 공주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주는 단 한 번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옷감만 열심히 짜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공주가 야속해서 물의 신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눈물 때문에 강물이 불어 잔물결이 공주의 성벽까지 밀려갔다. 그래도 공주는 배짜기에만 몰두하여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물의 신은 금빛 나비로 변하여 공주의 창가로 날아갔다. 금빛 나비는 공주가 앉아있는 주위를 하늘하늘 날면서 속삭였다. 어서 짜세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라고요? 공주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으나 이미 나비는 멀리 사라졌다. 그런데 공주의 말을 어느 마음 나쁜 사람이 들어버렸다. 공주 유모의 아들인 나시망이 바로 그때 창가를 지나다가 들은 것이다. 어머니, 공주님이 신랑감을 구하고 있나 봐요. 내가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녀석이 감히 어떻게 공주님을 탐내니? 그렇지만 난 꼭 공주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만일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머니도 공주님도 혼날 줄 아세요. 유모는 하는 수 없이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주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랍니다. 바로 그때 그 나비가 또 하늘하늘 날아왔다. 유모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결혼을 결정하세요. 그러자 나비가 귓전에서 말했다.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랑감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공주는 유모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자 유모는 낙심하여 말했다. 공주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오는 사람으로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공주님과 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겁이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4, 5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세요. 나시망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강 건너 기슭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공주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바로 그날 모래시는 자기가 가장 믿는 하얀 까마귀를 불렀다. 하얀 까마귀에게 편지와 보석 상자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강 건너 성의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도중에서 한눈 팔지 말고 다녀와라. 하얀 까마귀는 편지와 보석 상자를 등에 꼭 동여맸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강 기슭까지 날아와 보니 어디선지 생선을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먹보인 까마귀는 그만 여보세요? 저에게 조금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생선을 구워 먹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네가 맨 상자는 무엇이냐? 남자는 까마귀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네, 이건 강 건너 공주님께 전해드릴 중요한 선물이랍니다. 자, 어서 실컷 먹어라. 짐을 내려놓고 먹으면 어떻겠니? 내가 잘 봐줄 테니 조금 더 염려 말고 어서 많이 먹어라. 까마귀는 신이 나서 보석 상자를 내려놓고 구운 생선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남자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보석을 꺼내고 그 대신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을 넣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약한 나시망이었던 것이다.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편지까지 바꾸어 넣었다.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먹보인 까마귀는 정신없이 먹기만 했다. 드디어 까마귀는 공주님에게 편지와 보물상자를 전했다. 공주는 이 선물이야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편지를 뜯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공주, 당신은 더럽고 천한 여자요. 이 선물은 당신의 그 검은 피부에 어울리는 장식품이 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공주는 놀라서 상자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 순간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이 기어나왔다. 공주는 몹시 낙심하고 슬펐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감 짜는 것도 집어치워버렸다. 그날 저녁 언젠가 본 그 금빛 나비가 또 하늘하늘 날아들어와 공주에게 속삭였다. 공주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왜 그 보석을 달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자 공주는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나비를 손으로 탁 치려고 했다. 그러자 나비가 또 말했다. 공주님, 내일 그분이 오십니다. 당신을 무지개성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짜십시오. 공주는 더욱 화가 나서 하인을 불러 나비를 내쫓게 했다. 그러자 무레시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날 밤에 큰 홍수를 일으켰다. 공주의 성은 당장 물에 잠겨 떠내려갔다. 공주도 사람도 집도 모두 거센 물결에 휩쓸렸다. 무레시는 무지개성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도 사이에서 유모가 소리쳤다. 다 제 잘못입니다. 편지를 바꿔 쓴 것도 바로 저입니다. 상자 속에 선물을 바꾼 것은 제 아들인 나시망이고요. 무레시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물속에 아주 잠겨버리려는 성에서 공주와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나 유모와 나시망은 건져주지 않았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멀리 떠내려갔다. 하얀 까마귀도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을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하얀 털이 까만 털로 바뀌고 까악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울게 되었다. 마침내 무레시는 아름다운 공주와 무지개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금도 그 강가에 있는 무지개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통 때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개고 나서는 아리연히 성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한다. 선행에 대한 보상. 옛날에 숲으로 들어가서 땔감을 베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갔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모두가 질이 좋아서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기다리면 좋은 목재가 될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를 발견했다. 그건 마디가 생겼고 군데군데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찍어 넘겨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베기 시작하자 그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선한 사람이여. 그 나무에 갈라진 틈에 커다란 살무사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남자는 사색이 되었다. 살무사는 꿈쩍도 못했다. 아니, 난 널 돕지 않을 거야. 너는 날 해칠 테니까. 그러나 살무사는 구해주기만 하면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남자는 도끼로 그 뱀 밑에 갈라진 틈을 열어서 뱀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자마자 뱀은 또아리를 들고 쉿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그를 공격할 태세였다. 남자가 말했다. 날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니? 맞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세상이야. 그렇지 않아. 은혜는 은혜로 갚는 거야. 네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거든. 아니야, 내 말이 옳지 않아. 그럼 우리 그걸 물어보자. 그래, 좋아. 그래서 살무사가 그를 물지 않았다. 둘은 숲을 지나 풀을 뜯고 있는 쇠약해진 늙은 말을 만났다. 늙은 말은 발을 절름거렸고 눈은 멀어 있었으며 입에는 부러진 이빨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선행이 선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아니면 악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말에게 물었다. 악으로 갚는 거야. 난 20년 동안 주인을 충실하게 섬겼어. 난 그를 내 등에 태웠고
마차를 끌었고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어. 내가 젊고 튼튼했을 때는 좋은 대우를 받았지. 좋은 마구간과 많은 식량이 있었고 핏질도 잘 받았어. 그런데 지금 내가 늙고 약하다고 온종일 발로 바퀴를 돌리면서 일해야 해. 난 나를 덮어줄 지붕도 없고 내가 먹는 모든 식량은 스스로 찾아서 먹는 거지. 정말로 어떤 은혜라도 원수로 갚는 거야. 자, 들었지? 이제 너를 물을 테다. 살무사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저기 여우가 온다. 여우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우가 다가와서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여우는 그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살무사가 여우에게 선행이 선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아니면 악으로 갚아져야 하는지 물었다. 남자가 속삭였다. 선으로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살찐 거위 2마리를 내게 줄게. 여우가 말했다. 선행은 선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살무사 위로 뛰어 올라가서 살무사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 목을 물었다. 그러나 살무사는 죽어가면서도 고집했다. 아니, 은혜는 원수로 갚는 거야. 난 경험했어. 그 남자의 목숨을 살려준 건 나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이제 살무사는 죽었고 남자는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여우에게 말했다. 나와 집으로 가자. 내 거위를 줄게. 아니에요. 고맙지만 난 시내에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개들이 저를 잡을 거예요. 그럼 내가 거위를 가져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남자가 말했다. 그는 집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서둘러서 살찐 거위 2마리를 가방 속에 담아요. 여우에게 그것들을 주기로 약속했어. 여자는 가방을 가져와서 뭔가를 거기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가 안에 담은 건 거위가 아니라 사나운 개 2마리였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여우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기 내 보상이야. 고마워요.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거짓이 아니었군요. 은혜는 은혜로 갚는다는 말이요. 그리고 등에 가방을 메고 숲으로 달려갔다. 가방이 무거운데? 여우가 말했다. 그래서 앉아서 예리한 이빨로 가방을 찢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가방에서 개 2마리가 뛰어나와 이빨로 여우의 목을 집중 공격했다. 피할 길이 없는 여우는 마침내 물리고 말았다. 판도라의 상자. 오래전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에피메테우스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 그 아이와 놀이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오게 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으며 그 여자의 이름은 판도라였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가 사는 오두막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큰 상자를 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질문했다. 에피메테우스,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어? 귀여운 작은 판도라, 그건 비밀이야. 상자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으면 좋겠어. 그 상자는 건드리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나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누가 주었는데? 이 상자는 어디서 왔니? 그건 역시 비밀이야. 에피메테우스가 대답했다. 정말 짜증나. 이 못생긴 상자를 치워버리면 좋겠어. 판도라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소리쳤다. 상자에 대해 생각하지 마.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자.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는 수천 년 전에 살았다. 지금 세상은 그들이 살았던 때와 아주 달랐다. 그때는 모두 아이들뿐이었으며 그들을 돌봐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 없었다. 어떤 위험도 걱정거리도
옷을 수선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넘쳐났다.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원하면 먹을 것이 나무에서 솟아났다. 그리고 아침에 나무를 보면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밤이면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이 꽃망울로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즐거운 생활이었다. 해야 할 일도 공부해야 할 숙제도 없었다. 온종일 놀고 춤추며 제절되는 목소리와 새처럼 노래하는 즐거운 아이들 소리, 그리고 쾌활한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무엇보다 가장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싸우는 일이 절대 없었다. 아무도 소리 지르며 우는 적이 없었고 혼자 떨어져 구석에서 토라져 있는 아이도 전혀 없었다. 그곳에 사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사실 그때는 골칫거리라고 부르는 모기 같은 날개가 달린 작고 못생긴 괴물들은 세상에 보이지도 않았다. 아마 그 당시 가장 큰 근심이 있다면 신비로운 상자의 비밀을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 속상해하는 판도라의 근심이었을 것이다. 그건 처음에는 작은 근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하루 점점 커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가 사는 오두막에는 그 근심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오두막보다 조금 더 어두웠다. 이 상자는 어디서 왔을까? 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판도라가 계속해서 자신과 에피메테우스에게 물었다. 항상 상자 얘기구나. 마침내 에피메테우스가 말했다. 그는 그 얘기에 너무 질려 있었다. 귀여운 판도라, 다른 얘기를 하면 좋겠어. 익은 무화과 열매를 따서 저녁에 먹자.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나무를 알고 있는데 네가 그 포도 맛을 보면 이제껏 먹은 것 중 가장 달콤하고 즙이 많다고 할 거야. 넌 언제나 포도랑 무화과 열매 얘기구나. 흥. 판도라가 토라져서 소리쳤다. 그럼 나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자. 성격이 좋은 에피메테우스가 말했다. 재밌게 노는 것도 이젠 실증나. 내가 재미있게 보내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재미도 없어. 언제나 눈에 거슬리는 이 상자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해줘. 토라지며 판도라가 대답했다. 벌써 100번도 넘게 말했지만 나도 모른다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말하란 말이야? 에피메테우스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열어보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잖아.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를 보면서 말했다. 판도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에피메테우스가 소리쳤다. 상자를 열어보자는 말에 에피메테우스의 얼굴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상자를 절대 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자가 그에게 왔던 것이다. 에피메테우스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본 판도라는 열어보자는 말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상자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 상자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는 말해줄 수 있잖아. 네가 오기 전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문 앞에 두고 갔어. 그런데 그가 상자를 내려놓을 때는 웃지 않더라. 그는 이상하게 생긴 망토를 걸치고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어서 마치 모자에 날개가 달린 듯이 보였어.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 네가 보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라고 생각할 거야. 뱀 2마리가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모양이 너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뱀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퀵실버야. 그가 날 이곳에 데리고 왔지. 분명히 나 때문에 상자를 가지고 온 거야.
아마 내가 입을 예쁜 옷이 이 안에 들어있거나 너하고 같이 놀 장난감이 들어있는 게 확실해. 아니면 맛있는 게 들어있을 거야. 판도라가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퀵실버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때까지 누구도 이 상자 뚜껑을 열 수 없어. 에피메테우스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정말 답답해.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어.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온 이후 처음으로 판도라에게 같이 나가자고 말하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그는 혼자 무화과 열매와 포도를 따라갔다. 꼬마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뭐든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다. 상자에 대한 얘기를 듣느라 지쳐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상자를 가져온 사람이 퀵실버든 누구든 판도라가 절대 볼 수 없게 그 상자를 다른 아이의 문 앞에 두고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어쩌면 저렇게 상자 하나에 끈질기게 집착할 수 있을까? 상자, 오직 상자뿐이라니. 판도라나 에피메테우스가 그 상자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두 사람의 정강이가 부서지지도 않건만 마치 상자가 마법에 걸려 이 오두막에 두기에 너무 큰 것 같았다. 에피메테우스가 아침부터 밤까지 귀가 닳도록 상자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그 행복한 시대에 살던 아이들은 화내는 걸 전혀 몰라서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도 힘겨운 일이었다. 에피메테우스가 나가자 판도라는 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판도라는 100번도 넘게 그 상자를 보기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어도 분명히 아주 아름답게 생긴 물건이었다. 방 안 어디에 두어도 훌륭한 장식품 역할을 했다.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겉면에 수많은 짙은색 나뭇결이 보였고 반짝반짝 윤이 나서 판도라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상자의 가장자리와 기퉁이는 훌륭한 솜씨로 조각되어 있었다. 가장자리 둘레에 우아한 남자와 여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꽃과 나뭇잎 사이로 뛰어다니거나 기대에 앉아 있었다. 너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꽃과 나뭇잎, 사람들을 섞어 아름다운 화환을 엮은 듯했다. 그러나 판도라는 이쪽 저쪽에 새겨진 나뭇잎 뒤쪽에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얼굴이나 불쾌한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어 상자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좀 더 다가가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그곳을 만져보니 그런 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뚜껑 중앙에 깊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중앙에는 윤이 나는 까맣고 평탄한 나뭇결을 배경으로 아무 장식도 없이 이마에 화환을 두른 모습이었다. 판도라는 수없이 그 얼굴을 쳐다보며 상상을 했다. 마치 입술이 살아있어 원하는 대로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진지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매우 생동감 있고 장난기까지 느껴져 마치 입술 사이로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았다. 아마 그 입이 말을 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 판도라. 상자를 열어본다고 나쁜 일이 뭐가 있겠어? 가엾고 단순한 에피메테우스는 신경 쓰지 마. 너는 그 애보다 똑똑하고 용기도 10배나 많잖아. 상자를 한번 열어봐. 예쁜 게 뭐가 있나 찾아보라고.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자물쇠로 잠긴 것도 아니고 다른 장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매우 복잡하게 얽힌 황금 매듭으로 잠겨 있었다. 그 매듭은 끝도 시작도 없어 보였다. 매듭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 누가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풀려고 해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판도라는 매듭을 풀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다는 유혹이 더 강해졌다. 상자를 내려다보며 엄지와 검지 사이로 매듭을 잡아당겨 보았다.
매듭이 어떻게 묶였는지 알 것 같아. 매듭을 풀었다가 원상태로 다시 묶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뭐 나쁜 일이 생기겠어? 에피메테우스도 매듭을 풀었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끈이 풀린다고 해도 상자를 열어볼 필요는 없어. 물론 매듭이 풀려 있다고 해도 그 바보 같은 아이의 동의 없이 열면 안 되겠지. 상자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판도라에게 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마음 쓸 일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어떤 걱정거리가 나타나기 전에 아이들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이 너무 많았다. 세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언제까지 꽃나무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눈을 화환으로 가리며 술래잡기를 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놀이를 할 수만은 없었다. 어머니 대지는 아직 유년 시절에 있었다. 생활 자체가 모두 운동이고 일이야말로 놀이였다. 그곳엔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두막 주위를 청소하거나 먼지를 털거나 싱싱한 꽃을 화병에 꽂고 나면 이 불쌍한 판도라의 하루 일은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상자만 보였다. 판도라에게 이 상자가 방해물인지 축복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상자가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말을 들어주는 아이를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판도라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상자 옆쪽에 새겨진 환하게 빛나는 부분이나 둘레에 새겨진 아름다운 얼굴과 나뭇잎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가끔 기분이 나쁘면 상자에 뭘 집어 던지거나 지저분한 조그만 발로 발길질을 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상자가 없었다면 활발한 아이 판도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뭘까 하는 상상은 끝이 나지 않았다. 정말 그게 뭘까? 판도라가 장난감을 원했던 건 아니다. 그때는 아직 장난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 자체가 그 안에 사는 아이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장난감이었다. 그렇지만 판도라는 상자 안에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한 번이라도 엿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졌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한 특별한 날이 되어버린 바로 그날. 그녀의 호기심이 보통 때보다 훨씬 강해져서 결국 판도라는 상자로 다가갔다. 가능하다면 상자를 열어볼 생각이었다. 판도라는 먼저 상자를 들려고 했다. 무거웠다. 판도라 같은 아이의 연약한 힘으로 들기엔 너무 무거웠다. 상자 한쪽 귀퉁이를 바닥에서 몇 인치 정도 들어 올렸지만 아주 크게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상자는 바닥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잠시 후 상자 안에서 뭔가가 뒤섞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상자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안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니면 그냥 판도라의 귀 안에서 울리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판도라의 호기심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상자에서 얼굴을 들자 판도라의 시선이 황금 매듭에 닿았다. 이 매듭을 묶은 사람은 굉장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분명해. 그래도 난 이것을 풀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양쪽 매듭이라도 찾아봐야지. 판도라는 손가락으로 황금 매듭을 잡아당겼다. 오로지 상자를 풀려는 일에만 몰두했다. 열린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다. 멀리서 노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는 에피메테우스의 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판도라는 손을 멈추고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이 골칫거리 매듭을 놔두고 상자에 대한 생각을 접고 뛰어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보내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판도라의 손가락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매듭 푸는 일에만 열중했다. 상자 뚜껑에 새겨진 화관 장식을 한 매혹적인 얼굴을 우연히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이 그녀를 보며 장난스럽게 싱긋 웃는 것 같았다.
저 얼굴은 정말 장난기가 많아 보여.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웃는 건가? 왜 자꾸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바로 그때 우연히 매듭을 그냥 한번 비틀어 보았더니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황금 매듭의 꼬인 부분이 마법처럼 풀어져 있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다니. 에피메테우스가 뭐라고 할까? 어떻게 이걸 다시 묶어놓지? 매듭을 원상태로 묶어놓으려고 한두 번 시도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매듭이 순식간에 풀려 끈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져 있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매듭의 원래 모양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지만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에피메테우스가 들어올 때까지 상자를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듭이 풀린 것을 보면 내가 그랬다는 것을 알 거야. 내가 상자 안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지? 그때 판도라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상자 안을 봤다고 의심을 받을 텐데 진짜로 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상자 뚜껑에 새겨진 매혹적인 얼굴이 판도라를 유혹하며 설득하듯 쳐다보지 않았다면, 또 상자 안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전보다 더 뚜렷하게 들리지 않았다면, 판도라도 에피메테우스의 말처럼 손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보내줘, 귀여운 판도라. 제발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줘. 너에게 아주 멋지고 예쁜 친구가 될 거야.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판도라는 그 소리가 상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귀에 아주 소란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상자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 그래, 살짝 봐야겠어. 딱 한 번만 보고 뚜껑을 닫아야지. 한 번 본다고 해서 뭐 나쁜 일이 생기겠어? 이제 에피메테우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의 꼬마 친구 판도라가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판도라 없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달콤한 포도나 잘 익은 무화과 열매도 찾을 수 없었다. 에피메테우스에게 단점이 있다면 무화과 열매를 매우 좋아한다는 점이다. 잘 익었다 해도 너무 익어버려서 질릴 정도로 달았다. 지금 그는 웃음이 전혀 없었다. 언제나 그 웃음으로 친구들을 더욱 즐겁게 하곤 했는데 지금은 불평과 짜증을 부리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그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에피메테우스도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행복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며 변함없는 일상이었다. 이 세상은 그 당시 아직 다른 감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처음 이 아름다운 대지에 보내진 이후로 누구도 아프거나 기분이 나쁜 적이 없었다. 결국 에피메테우스는 웬일인지 모든 놀이가 싫다고 느껴지자 자기와 더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진 판도라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판도라를 즐겁게 해주려고 꽃을 모아 머리에 씌울 화환을 만들었다. 꽃들은 매우 아름다웠다. 장미, 백합, 오렌지꽃, 그리고 더 많은 꽃. 에피메테우스가 그것을 안고 지나가는 길마다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아직 해를 가릴 정도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에피메테우스가 오두막문에 도착하는 순간 구름이 햇빛을 가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칙칙한 어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판도라가 알아차리기 전에 몰래 등 뒤로 가서 머리에 화환을 씌워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걸을 필요가 없었다. 코끼리만큼 큰 소리를 내며 걸어도 판도라는 그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가 오두막으로 들어오는 순간 판도라는 상자 뚜껑에 손을 대고 신비스러운 상자를 막 열어보려고 했다.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를 바라보았다. 소리를 질렀다면
판도라는 손을 상자에서 떼고 행동을 멈췄을 텐데. 그랬다면 파멸의 원인이 되는 상자의 위험한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에피메테우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다. 판도라가 비밀을 밝히려고 결심한 걸 알고 에피메테우스도 이 오두막에서 판도라만 영리한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자 안에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절반을 자기가 가질 생각이었다. 그러나 판도라의 호기심을 누르려고 판도라에게 똑똑한 척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에피메테우스도 판도라만큼 아주 어리석고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고 말았다. 판도라가 뚜껑을 열자 오두막 안은 어둡고 무섭게 변했다. 먹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덮어버려 태양이 산채로 묻혀버린 것 같았다. 나지막하게 우르르 울리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격렬하게 천둥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판도라는 이런 현상에 신경 쓰지 않고 뚜껑을 활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날개 달린 동물 한 무리가 판도라 옆을 스치며 상자 밖으로 날아갔다. 그 순간 판도라는 고통스러운 듯이 탄식하는 에피메테우스의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아! 내가 찔렸잖아. 찔렸어. 판도라, 왜 위험한 상자를 열었니? 판도라는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에피메테우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다. 천둥 섞인 구름 때문에 방이 너무 어두워서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뚜렷하게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윙윙거리는 소리가 불쾌하게 들렸다. 커다란 팔이나 거대한 모기들, 그리고 풍뎅이, 개벼룩이라 부르는 곤충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빛에 점점 익숙해지자 판도라는 못생긴 작은 형체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형체들은 박쥐날개가 있었고 기분 나쁘게 사악해 보였으며 꼬리에 무시무시하게 긴 침을 달고 있었다. 바로 그 침에 에피메테우스가 찔린 것이다. 곧이어 판도라도 친구처럼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더 큰 소란이 벌어졌다. 사악한 작은 괴물들이 판도라의 이마에 날아앉았다. 에피메테우스가 뛰어가 그것을 쓸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판도라를 찔렀을 것이다. 상자에서 탈출한 이 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이라고 말해야겠다. 나쁜 열정, 수많은 종류의 걱정거리, 150가지도 넘는 슬픔들이었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로 나타나는 질병들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못된 것들이 그 상자 안에 있었다. 그동안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신비스러운 상자에 단단히 가둬두고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맡겼던 것이다. 이 세상의 행복한 아이들이 그 못된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들이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면 세상은 잘 돌아갔을 텐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른들도 슬퍼하는 일이 없었을 테고 어떤 아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열고 또 에피메테우스 역시 판도라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러한 괴로움들이 인간 사이에 발을 디디며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두 아이가 작은 오두막에서 이 끔찍한 무리들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은 이 무리들을 내쫓을 생각으로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당연히 날개 달린 이 괴로움이란 무리들은 세상으로 날아가 곳곳을 떠돌며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바람에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한 일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꽃과 이슬 맺힌 꽃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자 시들어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전에는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 것 같던 아이들이 얼마 후 나이가 들더니 곧 청소년이 되고 머지않아 성인이 되더니 곧 나이든 노인이 되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 상상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판도라와 그에 못지않은 에피메테우스는 오두막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둘 다 심하게 찔렸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픔이어서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아이들은 고통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서로에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 있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 등을 돌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판도라는 그 치명적이고 끔찍한 상자에 머리를 기대고 바닥에 누워버렸다. 판도라는 슬프게 울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뚜껑 안에서 부드럽게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판도라가 머리를 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에피메테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 참 나쁘구나. 나에게 말도 안 하고. 판도라가 다시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똑똑. 상자 안에서 요정이 작은 손으로 가볍게 장난치듯이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너 누구니? 이 나쁜 상자 안에 누가 있지? 판도라가 호기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안에서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뚜껑을 열면 볼 수 있어. 안 돼, 안 돼. 벌써 뚜껑을 열어봤어. 상자 안에 나쁜 것들이 있잖아. 나오면 안 돼. 네 못생긴 언니 오빠들이 벌써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너를 내보낼 만큼 내가 어리석을 거로 생각하지 마. 판도라가 이렇게 말하며 에피메테우스를 쳐다보았다. 똑똑하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기를 기대했으나 그 소녀는 판도라가 똑똑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중얼거리기만 했다. 아, 나를 내보내주는 게 좋을 거야. 난 꼬리에 침을 가진 그런 나쁜 것들과 달라. 그들은 내 오빠나 언니가 아니야. 나를 잠깐이라도 보기만 해도 알게 될 거야. 자, 귀여운 판도라, 꼭 나가게 해줘. 그 부드러운 작은 목소리는 기분을 좋게 하는 마법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목소리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뭐든 거절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상자 안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판도라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에피메테우스도 구석에서 반쯤 몸을 돌아앉아 있었고 전보다는 기분이 나아지는 듯했다. 에피메테우스, 이 작은 소리 들었니? 그래, 나도 들었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기분이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 뚜껑을 다시 열어볼까? 판도라가 물었다. 네 마음대로 해. 넌 이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쁜 짓을 한다 해도 뭐 괜찮겠지. 벌써 세상에 떠다니게 한 그런 무리 속에 또 다른 괴로움을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겠지. 에피메테우스가 말했다. 좀 더 좋게 말하면 안 되겠니? 판도라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상자 안에서 장난치며 재미있어 하는 말투로 작은 소리가 외쳤다. 이런 장난기 많은 아이 같으니.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자, 판도라, 뚜껑을 열어. 너희를 안심시키려면 난 재빨리 서둘러야 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면 이 문제가 네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에피메테우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자를 열겠어. 그런데 뚜껑이 너무 무거워. 도와줄게. 에피메테우스가 상자 옆으로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이렇게 서로 뜻을 맞추며 두 아이는 다시 뚜껑을 열었다. 빛이 나고 웃는 작은 형체가 상자 밖으로 날아서 나오더니 방 안 여기저기 맴돌며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었다. 반사된 햇빛처럼 날개 달린 쾌활한 요정이 어두운 오두막에 나타났다.
이 존재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날아갔다. 괴로움에게 찔려 상처난 자리에 손가락을 살짝 대자 즉시 아픔이 사라졌다. 그리고 판도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자 아픈 자리도 다 나았다. 그런 다음 이 밝은 요정은 두 아이의 머리 위로 활기차게 날아와 다정하게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아이들은 상자를 연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이 요정은 틀림없이 꼬리에 침을 가진 못된 것들 사이에 갇혀 있게 되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분, 당신은 누구세요? 판도라가 물었다. 난 희망이란다. 못생긴 괴로운 부리가 사람들을 괴롭히며 다니면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상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단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들 모두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빛을 띤 형체가 대답했다. 날개가 무지개 같아요. 정말 아름답다. 판도라가 외쳤다. 그래, 날개가 무지개 같지? 기쁨이 내 본성이지만 나는 웃음뿐 아니라 어느 부분은 눈물로 만들어져서 그래. 희망이 말했다.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있나요? 에피메테우스가 물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해와 계절이 많이 지나가면 가끔은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 그리고 또다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간직한다면 오두막 천정에서도 내 날개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 귀여운 아이들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너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주게 될 거야. 희망이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게 뭔지 말해주세요. 그들이 외쳤다. 재촉하지 마. 비록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절망하지 마. 내 약속을 믿어. 이건 진실이니까. 희망은 장밋빛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다. 우리는 희망을 믿어요.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가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믿었다. 그들뿐 아니라 모두가 희망을 믿으며 살고 있다. 괴로움들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날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수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매우 추한 악마의 모습으로 꼬리에 여러 개의 독한 침을 갖고 다닌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은 이 세상을 깨끗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심지어 세상이 가장 훌륭하고 밝을 때조차도 앞으로 오게 될 무한한 기쁨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희망은 보여주고 있다.